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잠룡들의 움직임들이 읽히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선거판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최대의 패단을 꼽자면 아마 정당 공천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고 부정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 공천권을 누가 폐지할 수 있느냐는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처럼 답이 있다고 해도 풀기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란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선 즉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서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혁신적인 공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당원의 여론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론이죠. 방법론을 다투다 끝내 유야무야 돼버리는 것은 아닌지, 특히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국민공천제가 그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일기 내각의 진용이 거의 갖춰지도록 국민추천제에서 추천된 인사는 자주 논의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디 국민에게 듣겠다는 겸손함이 자기 정치를 위한 포장지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이슈책 이어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9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P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만 나들목을 주로 이용하는 순천 시민들이 해당 나들목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 지역 도사동 주민들 및 순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 구간에 순천만 나들목의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며 지역 정치권에 통행료 폐지를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만 IC는 남해고속도로 지선 중 하나로 이 고속도로 나들목이지만 순천시 남부 지역인 순천시 도사동이나 별량면 또 오천지구, 순천 청암대학,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와 여수와 광양 신대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생활교통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나들목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통망으로 이용률이 높은데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100세대의 차량이 통행했고 하루에 약 513만 원, 연간 18억 7천만 원의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은 남해고속도로 순천만 나들목을 이용하는 순천 지역 주민들은 비록 고속도로지만 짧은 구간 생활도로에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고속도로여도 도심 인근이나 특정 짧은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좀 징수하지 않는 나들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통행료가 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들도 좀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순천만 IC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도로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은 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다 보니 통행료를 회피하기 위해 시내 도로를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 이 순천시 도심의 여순로나 동천도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에 출퇴근 정체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순천시 인근 보성군이나 고흥군 등 인근 군 지역에서 이 순천 신대지구로 출근하는 차량들도 이 통행료를 피해서 시내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순천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 지역 주민들은 영암 순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 13년이 이미 지났고 도로 건설 뒤에 상당 부분을 이미 회수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시민들에게 순천만 나들목 도로를 돌려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나들목의 통행료를 폐지하려면 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서 이 국토부와 협의하거나 이 법안을 발의해 해당 구간을 생활도로로 전환해 무료화하거나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광양시 일부 민간단체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 방식, 특히 의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최근 광양읍 한 민간단체에서 광양시가 관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행사의 의전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 광양시 한 민간단체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공공행사는 이 단순한 절차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소통하고 연대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아직도 많은 행사장에서 이 반복되는 과도한 의전이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행사 본연의 의미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행사의 의전과 관련된 주요 지적 내용으로는 이 장시간 이어지는 내빈 소개를 사례로 들었는데 해당 민간단체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에서도 이 의전과 관련한 잡음이 노출됐다며 시민 중심 문화 행사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자체가 하는 행사에서 늘 뒷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의전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죠. 네, 최근 진행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에는 이 주민들 앞에서 특정 기관장이 본인의 좌석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또 특정 인사가 의전에서 제외됐다며 항의가 나오는 등 이 의전과 관련한 잡음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교회안 이 광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김보라 시의원은 광양시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보면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 주객이 전도된 듯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필요한 관행으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광양시도 이 주민 중심의 의전 행사로 간소화하는 규정과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거 광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좀 변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입니다. 여수시가 각종 의혹과도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던 비서실장 관용차 사고에 대해서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감사에 착수하고 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네, 여수시 감사실이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유발한 여수시 비서실장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이 관용차 사고와 관련된 부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여수시 감사실은 시민소통 담당관과 회계과 직원들을 상대로 이 김모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감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징계위원회도 열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 감사실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비서실장을 직접 불러 이해충돌방지법과 관용차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고 관리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자체 감사와 징계 절차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번 감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네, 여수시 감사실은 감사를 통해 김모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업무 외 주말과 휴일 등에도 운행했는지 또 장기간 몇 차례에 걸쳐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수시 감찰 조사 결과 비서실장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면 이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쁠 경우 이 사법 처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찰 수사와 이 시 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 비서실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날씨가 예. 아주 더운데. 예. 더운데 이렇게 늘 정장을 쫙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는 편하게 오세요? 방송국 오실 때도. 네, 뭐 법정에 갔다가 바로 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재판이 있고 하면 반드시 그쵸. 정장을 입어야 돼서 여름에 그쵸. 그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뭐 공공기관도 넥타이 같은 건 좀 이렇게 풀게 해주는데. 네, 저희도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 혹서기에는 넥타이를 혹서기에. 풀어도 된다. 넥타이를 언제까지는 안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공문이 오고요. 네. 혹서기 끝날 때쯤 다시 공문이 옵니다. 오늘부터 아. 넥타이 잘 매라. 아 그래요. 네. 잘 지켜야 되죠 또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유, 더위 속에 두 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 판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화재 판결이라기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아하, 있잖아요. 예. 오늘 2시 22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차분히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부터 좀 볼까요? 총 5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크게 말해서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엄을 해제하고 이제 해제를 발표하고 나서 해제한 당일에 외신 대변인을 통해서 이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설명하게 했다라는 혐의. 예. 그다음에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저지하도록 이제 교사했다라는 혐의. 예. 그다음 이제 사후에 그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걸 또 뭐 폐기했다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그리고 또 이제 비아폰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요. 5가지를 우리가 정말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문제가 되어 네. 왔던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5가지를 정리해서 특검팀에서는 이 핵심 혐의로 제시를 했고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쭉 보여오고 있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밝히고 있고 죄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하나씩 좀 끊어서 살펴보자면 예. 사후 계약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관련해서는 예.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의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다. 네. 이게. 그리고 비아폰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서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고 실제로 비아폰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으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국무위원 선별 소집, 그러니까 일부만 선별해서 소집했다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내가 선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체포에 대해서 저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또 당연한 나의 권리니까 그것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위 공보 지시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특별하게 제가 얘기 나온 부분을 이제 보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한 본인의 이제 혐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시 부인하는. 그리고 허위 공보 관련해서도 그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입장은 그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본인은 통제한 사실이 없고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을 뿐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전혀 없었다.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뭔가를 공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취지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검팀에는 구속영장을 이제 심사를 하는 네. 그런 절차를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혐의는 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개 혐의 자체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이 영장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 구속영장의 내용이 만약에 이 특검 내부에서 유출이 된 거면 이건 피의사실 공표로 해서 오히려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좀 이것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예. 있었는데 예. 일단 이것이 그 안에 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그 관련자들의 신원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번호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거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예.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유출됐다라는 거는 지금 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들도 있지만 네. 여전히 지금 이제 그 구속되지 않은 그냥 참고인 정도로 이제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압박을 준다는 거죠. 너희들의 진술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들이 혹시나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누구의 진술 때문에 뭐 윤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뭐 무건의 메시지를 이제 줌으로써 계속 압박을 하고 진술을 좀 번복하게 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회유나 그런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형사적인 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어야 되는 사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을 계속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구속의 사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수사 방해라고 명확히 좀 맞습니다. 본 거죠. 수사 방해로 이제 특검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66쪽 분량이 뭐 다 모든 언론에 다 통째로 노출돼서 노출됐다. 이런 것들은 어떤 수사에서 뭔가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진술이 중요한데 이제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오늘 밤? 네. 빠르면 뭐 밤이나, 내일 네. 새벽쯤 네. 나올 거라고 보도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던데 언제쯤 또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두 분은 예상하십니까? 일단 양쪽 특검 쪽하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워낙 방대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보니까 뭐 예. 빨리 결론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아주 늦은 시간 또는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결론을 여기서 뭐 누가 뭐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 지금 수사 중에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고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행한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실무에서 보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이 근데 높으면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 지금 방금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지금 유출이 됐잖아요. 그 주요 참고인 내지는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되는 측면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보돼야 되는 어떤 증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조작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지금 일정 부분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이유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등.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일반 의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잣대가 이런 정치인들이라든지 건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예. 법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그것이 누가가 됐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법대로 공정한 잣대대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네, 즉시 구속이죠. 일단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늦게 혹은 뭐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결과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작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은 무죄를 받았고 도피성 출국 금지를 막았던 검찰 인사들, 그러니까 현재 이성윤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은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 역사의 최악의 치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꽁트 없이 바로 주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당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김 전 차관이 받은 혐의는 어떤 건지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예, 2012년 연말에서 2013년 연초에 어떠한 이제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경찰이 이 성접대 동영상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13일경에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결국 지명이 된 다음 날 3월 14일에 이 동영상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이제 김학의는 임명된 지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동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 건설업자인 윤중천이 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이 윤중천의 벤츠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중천 소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이제 고위직 이제 공무원들 등을 상대로 윤중천이 향응하고 성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당시 윤중천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후에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라고 해서 처음에 수사는 특수강간 뭐 이런 혐의로 수사가 됐었는데 예. 뭐 무혐의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학의 전 그 차관이 출국을 하려던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출국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출국 과정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건 언제죠? 2018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예. 대검찰청 산하 과거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수사 공고에 따라서 2019년 3월에 특별수사관이 꾸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김 전 차관이. 근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다시 다시 오는 거죠. 시간이 수사대상이 지나서. 된 거죠. 예. 네. 근데 2019년 3월 22일 밤에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 금지 조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2019년 4월에 김학의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2019년 5월에 김학의를 구속 수감을 했습니다. 또 2019년 6월에는 김학의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인천공항에서 이제 붙잡힌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출국을 하려던 그 상황에서 네. 갑자기 긴급하게 출국 금지가 걸리고 이 출국 금지가 법무부가 긴급하게 이제 내려서 출국 맞습니다. 금지가 걸린 상황인데 자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기까지 그 과정도 설명이 필요해 네. 보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 누가 이 그러니까 김 전 차관에게 출국 금지 정보를 주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출국 금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정보를 줘서 이게 미리 도피를 알고 한 있었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사하라고 이제 수사를 하던 중에 오히려 예. 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공익 이제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이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성윤 지금 의원까지도 기소가 된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몰래 출국하려다가 잡혔는데 그때 법무부가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해서 네. 막았는데 문제는 그 출국 금지 조치가 절차를 잘 안 지킨 네, 그게 불법이다. 불법 출국 금지 네. 조치였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그걸 수사하려던 곳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안양지청 수원지검의 수원지검 네, 안양지청이었습니다. 이었고 그 당시 이성윤 그 의원은 대검찰청의 반부패 부장이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 이성윤이 수사를 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네, 수사 외압을 했다. 수사 라면서 그만해라 이렇게. 지금 사건이 좀 커졌습니다. 그 당시에. 네. 자,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그 출국 금지 조치에 불법이 있었다라고 제보했던 당사자, 그 주장했던 사람은 그때 누구였고 어떤 제보가 또 있었길래 이렇게 이성윤 현 의원에게 네. 수사가 들어간 겁니까? 당시에 그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사람은 2019년 3월에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장으로 근무하던 장준희 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를 제보를 한 거죠. 예? 이 출국 금지 조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공익 제보를 한 건데 이유는요? 김 전 차관에게 출국 금지 정보를 알려준 혐의자 수사.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는 누가 출국 금지 정보를 미리 흘렀느냐가 이제 시초가 된 건데 예. 내용이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행하던 중에 오히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근거로 비행기 탑승 직전에 출국을 제지했다. 그래서 이 절차나 내용들이 좀 잘못됐고 불법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예. 이렇게 안양지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해 수사를 무산시켰다고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제보를 하고 네. 또 맞습니다. 공익 신고까지 네.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의 그 방향이 틀어져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수사 대상이 좀 왜 확대됐습니다. 바뀌어갔어요, 이렇게. 네. 자, 그 1심과 2심 대법 판결을 좀 볼까요? 일단 그 당시 그 장 전 검사는 당시 법무부가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를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그 문서에 기재했던 사건 번호가 허위라고 이제 보고 이제 제보를 한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그 목적의 정당성 예. 그리고 그러한 출국 금지의 필요성 그리고 그 출국 금지의 어떤 그런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금지한 그러니까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 이것이 뭐 어떤 절차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되어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팀은 이거를 뭐 수사 외압으로 보지 않은 그쵸. 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도 예. 당시에 이 의원이 이제 그 반부패 부장으로서의 어떤 언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압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수사가 중단된 데에 대해서는 뭐 이 의원의 어떤 수사 외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대검찰청과 당시 안양진청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좀 부재했다라던가 이러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까지 최종 네, 무죄 맞습니다. 판결이 네.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맞습니다. 그 이성윤의 그 개입 부분에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안양지청이 출국 금지 위법성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해서 수사팀에 이건 이미 협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수사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일부 이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법원이 볼 때도 부당한 압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봤어요. 예. 근데 뭐 당시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도 그 안양지청 수사팀에다 2차례에 걸쳐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양지청 그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중단했을 가능성 자체를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을 이 이제 관련자들의 이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다소간에 뭐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윤 의원에 대한 그 수사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 무죄로 결국. 그런데 정작 처음에 그 수사를 그 출국 금지까지 내렸던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무죄가 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나왔습니다. 참 예. 이거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접대 의혹과 그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맞습니다.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건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온갖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인 김학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면서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면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예. 일부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일부분 혐의는 뭐 확인적 증명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건데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제 일각에서 뭐 이제 최악의 치욕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013년도 3월 그 7월에 그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었는데 검찰이 2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성폭력 혐의로만 수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성폭력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때 뇌물죄로 혹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지 않은 이걸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걸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대로 이거를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면 공소시효 문제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묵혀두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살려주었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6, 7년 뒤에 다시 수사를 하니까 그 부분이 그 동영상의 인물이 맞다. 김 전 차관이 맞다.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이제 면소 또는 공소시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풀어주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학의가 과거 검찰 고위직 출신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 식구 네. 감싸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적기에 제대로 수사를 빨리 해서 같은 내용으로 빨리 기소를 했었다면 이 사람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죠. 그래서 판결문 내용에도 있어요.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하지만 뭐 그 기술적인 측면이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뇌물 혐의에 관련해서도 그 1심과 2심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이 번복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러한 증언이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검찰개혁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건 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예. 그 입맛에 따라서 그 편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수사를 질질 끌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 식구를 감싸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고 우리나라 검찰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마치 뭐 권력처럼 휘둘렀다라는 그렇습니다.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당시 수사 과정을 보면요. 경찰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향도 이번 사건 같은 이런 사례를 좀 대표 사례 삼아서 네. 좀 잘 좀 흘러갈 수 있기를 아마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송하진, 이결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순천 현장 체크해 봅니다. 네, 오늘 오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버스 한 대가 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바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네, 모두의 광장은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정책 제안과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인데요. 아하. 예, 국정기획위원회는요, 지난 1일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을 갖고 오는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서 이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 직접 찾아가서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듣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네, 일정 기간 모두 찾아간다는 겁니다. 예. 지난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이번 주는 호남권을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어제는 전남 서부권인 목포, 오늘은 전남 동부권인 순천, 내일은 전북 군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뭐 하겠다라는 말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지역에서의 관심도는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모두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권익위의 전문 조사원 6명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상담했는데요. 네, 그 버스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네, 맞아요. 기념관 안에서 하는 네, 거죠. 예.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하기는 하나. 네, 버스에서 하는 건 전 이 아닙니다. 제목만 보고는 네. 버스 안에 무슨 사무실을 차리나 약간 움직이는 사무실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상상하긴 했는데 그건 네.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토론의 형식인 줄 알고 적어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형식인가요? 이게? 이거는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6명의 그 조사원들이 있어요. 이 조사원들과 1대1 앞에 두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조사서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번호표 네, 뽑고 맞습니다. 기다렸다가 네. 내 순서가 되면 조사관한테 가서 네. 내 의견을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했던 그 토론을 생각하고 타운홀 미팅처럼. 그렇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많이 적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내가 민원이 있으면 이걸 접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시민들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지역의 수거 민원 등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요, 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서 반영하거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모두의 광장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앉아 계셨어요, 다들요. 9시부터 네. 그 현장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많이 계셨어요. 오호. 기다려서 내가 어떤 걸 적어야 될지 이 그 신청서에 굉장히 자세하고 정말 신중하게 적으셨어요. 신청서도 있었군요. 네. 준비가 돼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각자 민원과 제안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1대1로 맞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3단과 접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이분들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어떤 걸 좀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어요. 예. 또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나 또 시의원 등이 참여해서요. 이 행정의 이 미비점이나 구조적 개선 등의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현장 담아봤습니다. 이거 집값민원 쪽으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종종 있는 거예요. 종종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인접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그래서 순천시 이거 빨리 접수를 하고요. 더감 3길이에요. 네. 가장 피해는 이제 식활동 그 어르신들이 많고. 아니 전체 가구 수가 네. 한 90가구 되지. 너무 소음이 심해갖고 지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하고 있고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듣는 지금 소가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해 동사에 다 들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현장 목소리가 들어왔는데 웅성웅성한 소리들이 좀 들렸던 네. 것은 네. 옆에서도 다른 조사관들이 다른 민원인들을 그렇죠.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상담 소리가 좀 겹쳤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문제였어요.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순천시의회 의장님이 같이 오시고 또 담당 공무원이 같이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함께 나눈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위 조사관들만 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말 그 실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같이 네, 맞습니다. 와서 이 네. 해결을 좀 도왔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오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어떤 민원과 좀 의견들이 나왔는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현장에는요, 농민, 주민, 소상공인, 시민단체 다양한 분야의 지역민들 모였는데요. 접수된 내용의 대부분은 주거나 도로 환경 개선에 주민 생활과 민첩한 사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네, 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민원, 또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도 있었고요. 또 지역의 정책적 관심인 지역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 추진, 또 보존과 개발사에 논란되고 있는 순천 개발치유센터 건립 철회, 또 지역 통합에 대한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이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 상담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네 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저기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맞춰서 왔습니다. 그 원래 사용하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지금 폐쇄가 돼가지고 동네 주민의 안전이나 생활에 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절강습지라고 순천문화권 부근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2008년부터 일단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라서 이걸로 돈을 많이 들여서 습지로 복원을 한 지역인데 개발치유센터라는 건축물을 짓는다 해서 네,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도로 이용하는 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까지 다양한 네.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장소에서 민원을 접수받기도 했지만 민원 해결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고요? 네, 이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 박규섭 대외협력국장은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순천 승주 그린바이오 신사암 현장을 찾아가서요, 이 바이오 단지 산업 보고를 받고 국정기획위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또 이 오후 3시에는요, 구례 서시교를 찾아서 교통약자 불편 개선 요구 민원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새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이 모두의 광장 프로그램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잘 들어보는, 경청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 창구가 좀 부족했다고 느낀 지역민 입장에서는 만족한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요, 긴가민가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없었잖아요. 예. 한번 해보지 않은 소통이었기 때문에 어색해하고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렇죠, 이게 맞아요. 내가 말한다고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까 하는 모습이었는데 나올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웃으면서 나오셨어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내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답답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구마 100개 모두가 소화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얹혔던 고구마들이 그렇죠. 막 내려가는 그 느낌. 정도로 시원한 느낌. 네, 맞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떤 민원들을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나 유관 기관들의 일방적 그 같은 답변을 들으면 답답했는데 이번 모두의 광장에서 서로 소통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행정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이 나라의 전체 발전을 이어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그게 되게 희망적이었고 이쪽에서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다른 분께서는 고구마 100개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 보통 이런 사례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 시원했습니다. 이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국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다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오늘 정책 제안이나 민원을 내려온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정말 좀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또 개인의 어떤 아픔이나
국가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력을 더 확충해서 더 많이 자주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정치의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수단을 다 활용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 전화하면 환경과 건축과 허가과 뭐 서로 미루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시청 이렇게 다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저희가 답답하겠어요. 오늘 막상 이렇게 좋은 자리가 가서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어찌 보면 우리한테 조금 좀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좀 위안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방금 내용 중에 온라인으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직접 현장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네, 분들에게는 또 맞아요. 희망의 길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의 나이가 좀 많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어려운 분들이 주로 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두의 광장 현수막에는요, 가장 윗부분에 여러분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조사원들이 입고 있는 단체 그 티 앞에요. 단체 티가 있었어요. 네. 같은 유니폼처럼. 맞습니다. 흰색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앞에 들려주세요, 당신의 대한민국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되게 이게 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들려주세요. 네, 시민들은요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등으로 이 국민들의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부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삼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만큼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얼만큼 좀 반영되어 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9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